시진핑이 뭐 사연임이다, 뭐 종신이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고 사실은 공산당이 결정할 일이에요. 중국은 공산당이 유일 정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없어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진핑은 내려와도 되지만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동산 문제도 해결 안 돼. 영끌해 갖고 산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런 게 퍼지면 누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쓰기를 주저하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 하면 공산당은 얼마든지 시진핑 권력도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속으로는 괴로운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지금 시진핑도 급한 건 마찬가지예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중국은 한 10여 년 전부터 미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눈에 띄게는 하지 않았지만 한때 뭐 1조 3천억 달러까지 갔었다가 지금 이제 7,600억 정도니까 거의 뭐 반 정도 줄인 거잖아요. 일본이 지금은 이제 1위가 돼 있고 영국이 갑자기 미국 국채를 매입을 290억 불어치를 해서 이제 지난달에 중국이 3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러면 이런 국채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관리하냐 하면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면 달러로 받잖아요. 그럼 그 달러를 집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다시 자기네 국채를 사서 투자가 들어오니까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금융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미국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하니까 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만약 투매를 막 해서 팔면 사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돈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중국의 달러 보유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채 금리가 이상해지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막 이러니까 중국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게요? 아, 저게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 찬스다.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이제 줄이는 거죠. 이거는 중국이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미국으로부터 달러 의존도를 약화시키려는 노력. 이거를 하고 있는 큰 그림의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팔고 남은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스럽죠. 그거를 기존처럼 미국에서 계속 돌리면 좋은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게 이제 그런 출로들이 1대1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또는 다른 나라의 채권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채권을 산다든가 일본 채권 금리가 뭐 제로 금리에서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3%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런 거 투자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과도하게 그 엮여져 있던 이런 관계를 나름대로 조금 완화시켜 보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중국한테는 유리한 게 어쨌든 다른 나라 채권을 갖고 있으면 국제 영향력을 또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체로서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통화를 갖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과학기술을 최대한 접합시켜서 뭔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그런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고 특정 분야에서는 굉장한 높은 그 기술력까지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터리라든가 뭐 잘 아시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기초 체력이 나름대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게 됐으니까 미국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 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제 달러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거를 위엔화로 대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러를 왜 갖고 있죠?
미국은 안 망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달러가 종이잖아, 사실. 뭐 금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종이를 저게 100달러짜리고 우리가 이걸 국제 기축통화로 서로 쓰자라고 인정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는 안 망할 거고 국제 금융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 이런 데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달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유로도 마찬가지고 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민폐가 과연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때는 사실 일부 국가에서는 외환보유고를 달러로만 채우지 말고 인민폐로도 좀 채우자. 그걸 법으로 만든 데도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같은데. 중국이 커가니까 몇 퍼센트는 인민폐를 좀 갖고 있자. 이런 거 했었는데 중국은 외환시장 개방도 안 해서 내 맘대로 넣었다가 빼기도 어렵고 이런 데서 돈 잘못 들어가 잠식되면 어떡하지? 듣자 하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어렵다고 하던데 이런 이제 그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 인민폐에 대한 믿음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중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그 과정에서 봉쇄 경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옛날보다는 수요가 덜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확고한 지위, 사실 이 기축통화의 가장 큰 특징은 월드 와이드 유즈예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집에 인민폐를 갖고 있고 이게 자산 가치가 있고 이렇게 돼야 이게 국제화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도 전 세계가 60%는 다 달러로 하고 있고 무역 결제도 지금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의 위상을 인민폐가 발휘한다면 국제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믿음감이 없기 때문에 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야 우리는 인민폐로 결제하자, 루블화로 결제하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게 국제 영향력 발휘하는데 가장 바로 밑에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 무역 결제를 그걸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서 풀게 돼 있어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해갖고 인민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수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트래핀의 뭐 이 딜레마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그런 돈을 찍어내서 그걸 움직이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역은 적자를 보는 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중국은 제조업 국가로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무역은 또 남기고 싶고 이게 토끼 두 마리 잡기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아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인민폐로도 기축통화는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은 경제부터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런 것들이 먹히지를 않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그 나라가 그걸 강조를 해도 내가 믿음감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요새 우리 보시면 아시잖아요. 중국 경제가 활력이 떨어진 건 분명해요. 저녁마다 식당이라든가 뭐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현저하게 사람들이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쓰기를 주저하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돈을 갖고 있으면 이걸 써서 돌려야 되는데 야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어 보자. 저축을 하자. 그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저축률이 높잖아요. 중국이 지금 1인당 GDP가 13,000불 정도 되는데 그러면 보통 저축을 한 20%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축률이 40%가 넘어요. 팬데믹이 한창 심할 때는 50%에 육박을 했어요. 중국 정부는 돈을 엄청 풀었어요. 뭐 2천조 풀고 그랬는데 돈이 안 돌아다녀. 그걸 우리가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그 나라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무슨 유효 수요가 생겨서 내가 이거 좀 팔아먹어야겠다 이러고 들어갈 텐데 이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서 해외 투자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는 시장을 확대하고 개방하고 대우해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중국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찰자들은 저기는 경기가 안 돼. 부동산 문제도 해결 안 돼. 지금 뭐 영끌에 갖고 산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런 게 퍼지면 누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서 PMI라는 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매자 관리 지수. 이 지수를 딱 보면 아, 이 기업은 아직 우리 중국 경제가 확장기로 들어서기가 어렵다고 보는구나. 그러니까 안 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경제 심리는 물론이고 세계에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강적을 만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거를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은 나는 어떻게든지 이걸 뚫고 나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과 협상 90일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협상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중국 경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안 쓴다라는 거는 시진핑 권력 체제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중국이 그나마 지금 트럼프와 이렇게 맞대응하면서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 벌륨이 켜진 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회주의의 제도적 특수성을 이용해서 정부가 자원을 아주 유연하게 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그런 경직성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일정 부분 이용하는 데는 국가 주도형 발전 전략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국은 제조업 국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제조업의 40%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다른 나라는 감히 옆에 오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 요새 나오는 통계를 보면 2030년에는 45% 정도를 담당할 거다. 그러면 물건 2개 중에 하나가 중국 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니네가 우리 거 안 샀쓰고 무슨 재주로 살 거야.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그거 니네 집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 돼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我之前已经在面试了，然后呢，在这个新闻出来之后，其实他们的这个岗位都有点像关闭了那样。 그리고 중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그런 게 있어요. AI가 막 발전하잖아요. AI가 발전하면 키오스크가 일 다 할 거고 로봇이 다 하면 저 14억 인구가 뭘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질 때 과연 중국이 가는 길이 맞냐? 라는 것도 중국 내부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의 기술,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일자리가 과연 남아있을까? 지금은 하여간 어떻든 여러 군데 이렇게 그 사회의 세포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만약에 AI 시대가 돼서 정말 그런 게 움직일 때 과연 내 자리가 있을까? 5년 후에 과연 내 일자리가 남아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중국 사회가 그게 훨씬 더 심하겠네요. 심하죠. 그럼 돈 안 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중국이 특별히 이렇게 미국과 이런 관세 전쟁에서 물려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도 그런 거와 관계가 있어요. 나를 믿어라. 우리가 지금 미국과 맞대응을 하면서도 절대 중국 경제가 엎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이제 심어주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속으로는 괴로운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부적으로 혼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민주 국가들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너 지난번에 뽑았는데 영 꽝이야. 시간이 걸리지만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을 하고. 바꿀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공산당 메커니즘은 내가 반응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당이 알아서 바꿔줘야 돼. 중국 사회주의의 특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당이 주도하는 사회라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졌어. 그러면 항상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권력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시진핑이 뭐 사연임이다, 뭐 종신이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고 공산당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 옛날에 장저민 리펑 체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원래 시진핑 체제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시진핑 리커창 체제 그랬어요. 그런데 2기 들어오면서부터 리커창은 사라져 버렸죠. 그냥 시진핑 사단. 이제 시진핑이 혼자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 지도 체제를 끌고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중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의 소리가 더 나오는 거지. 중국 장쑤성 우시 직업기술대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하루 16시간 일하고 하루도 쉬지 못했다. 공장이 잔혹하게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국의 통제에도 경제 불안 속 개인적인 분노가 범죄로 표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시진핑에 대한 판단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진핑은 내려와도 되지만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유일 정치 실체잖아요. 거기에 1억 명이 목숨을 걸고 있고 그 당을 따르는 인구가 10몇 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는 나 안 따르고 싶어 그런데 없잖아. 뭐 다당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당에 의해서 통제되는 시스템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공산당 지도자들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거를 도식화해서 시진핑 이퀄 공산당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시진핑도 급한 건 마찬가지예요. 2027년에 사연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위 뭐 지나친 타협적 자세나 이런 걸 견지하는 게 자기가 이걸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한다. 결국은 완벽하게 당에 의해서 통제되는 시스템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시진핑은 그 중에 하나지. 그게 무슨 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공산당과 동일 인물로서 동일시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在主席台就座的还有何卫东、张又侠。 최근에 이제 시진핑의 뭐 서열 3위가 사라졌고 시진핑이 임명한 군부의 사람들이 막 축출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시진핑은 지금 조금 흔들리나요? 그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수립하기도 전에 정규군을 갖고 있었던 세계에서 유일한 군대입니다.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의 대장이 누구예요? 총석이란 말이에요. 당의 총석이가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죠? 시진핑이에요. 당 총석이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명목상의 국가원수지만 국가주석, 당정군의 삼관왕이에요. 그래서 인민해방군을 통수하는 중앙군사위원회 모든 멤버도 전부 시진핑이 낙점해서 앉힌 거예요. 근데 중국 군부는 월남천 참전파와 대만 해협파가 있어요. 이게 둘이서 싸웁니다,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복건성에서 17년간 근무를 했는데 복건성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게 타이완이에요. 그게 대만 해협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시진핑이 중앙에 오니까 다 대거 커진 거죠. 지금 서열 3위 사라졌다. 중앙군사위원회 서열 3위입니다.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새 많이 나오는 장효시아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서열 2위. 이 장효시아라는 사람은 월남전 참전파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월남전 참전파와 대만 해협파가 내부 투쟁이 난 거죠. 다 시진핑이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시각이라고 말씀드린 게 어쨌든 시진핑이 낙점을 했으니까 낙마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내가 다 해줄게. 그거는 더 그립이 센 거죠. 다 자기가 장악하면서 쟤 자르고 싶어 그럼 자르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너 자르고 그거는 시진핑 권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의 시각은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 벌어졌다. 총서기에서 낙점받은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말이야 시진핑한테 대든다는 인상을 주고 이거는 시진핑의 장악력이
옛날만큼은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제 저는 충성 경쟁이나 내부 투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군 조직이 시진핑에 도전을 해서 군 조직이 당 조직을 흡수한다? 쉽지 않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도전을 하는 상태는 아니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 제조 2025가 2015년에 나왔고, 이제 올해 1단계 10년이 끝났고 2단계 10년, 그러니까 2035년까지겠죠. 1단계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 중국 제조 2025를 어느 정도 100% 달성은 못했지만 비슷하게 했다.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장 아픈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에요. 반도체 부분은 중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립도가 떨어져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이거는 철저하게 전 세계가 미국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비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생태계는 미국의 장비, 일본의 소재 부품,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노광 장비라고 그래서 네덜란드에 ASML이 들어와야 되고 독일에 뭐가 들어와야 돼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 군데서라도 삐걱하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누구와 협력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같이 중국과 안 친한 나라들이잖아. 그러니까 고립무원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소위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러는 게 뭐 그런 거고는 중국이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 범용 반도체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예요. 그런데 저 이제 그 하이엔드로 가면 5나노, 3나노 이런 것들은 중국이 못 만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과 협상 90일간 하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반도체 제재를 또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화웨이 제품을 쓰게 되면 이제 다른 국가들도 전부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린다. 이게 AI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중국 입장에서 봐서 못 따라가면 진정한 자립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을 준비를 2단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 넥스트 10년 버전, 그게 반도체를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我们中国政府有个大基金，就专门投一些半导体技术的一些半导体设备啊，一些就中国我们叫卡脖子的工程吧，就中国政府在这边投了很多。 물론 금방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인재를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면 따라오게 돼 있죠. 미국 거 안 쓰고 대체제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나마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인데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자체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거죠. 새로운 반도체도 개발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한국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요 반도체에 관해서 이런 거에서 잠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반도체는 거의 뭐 95%까지 쫓아왔다고 보면 언제 어떻게 역전당할지 모르는 거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그 한국을 한 5, 6년 뭐 전부터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제 혁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술 발전을 계속 격차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관건이죠. 근데 지금 반도체법 같은 것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법이라는 거는 제도잖아요. 그 제도 환경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야 되는데, 그건 기업이 할 일이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다른 나라는 왜 국가가 나서서 해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진핑 체제는 처음부터 성장, 분배 이런 것보다는 안보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국가 발전 방략은 안보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안보가 붙어요. 우리도 지금 경제 안보 이런 얘기 쓰지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제조 2025 30년 있으면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 위에가 뭘까요?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 미국을 물리치고. 그거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자립을 통해서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걸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시진핑의 최종 목표예요. 2050년. 중국이 커진다는 거는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미중이 경쟁을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죠. 선택을 해라. 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하면 돼요. 근데 선택해서 해결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득을 해야지 뭐. 이거는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내고 한국같이 돈 많은 데를 우리가 왜 지켜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 한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러시아도 견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핀이 없으면 바퀴가 안 굴러가잖아. 바퀴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필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아무리 나라가 세다고 그래서 뭐 옆 나라를 막 맘대로 막 이러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도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고 한류라는 21세기 문화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세계적 국가가 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쉽게 한국을 하지는 못해요. 지금 상황이. 그게 이제 우리의 독자성을 지속하면서 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